저는 한때 조선의 보배였습니다. 21살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단 무용수였죠. 하지만 제 심장은 무대 위에서 뛰지 않았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시계 선물을 받은 바로 그날 밤, 저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 나라를 배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춤추던 무대는 사실 거대한 무덤의 뚜껑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굶어 죽는 하층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가장 추악하고 역겨운 진실을 목격한 한 엘리트의 처절한 탈출기입니다. 저는 이선아라고 합니다. 북한 평양에 잘 사는 가정에서 태어나 21살까지 북한의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배급 걱정이 없었고 저에게는 동무가 아닌 선배 동무가 붙었고 저는 최고의 무용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은 제가 누렸던 모든 호화로움이 사실은 수많은 인민들의 피와 굶주림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2000년대 후반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과 김정은으로의 승계 준비가 시작되던 격변기에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철통 같던 평양의 심장부에서도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썩은 냄새의 근원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공연 후 간부들 앞에서 술 시중을 들던 동료가 간부의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대 아래에서 끌려나갔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간부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너희는 수령님께 바치는 꽃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은 저에게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이구나라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평양 엘리트들의 추악한 이면을 모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증언은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민의 영혼까지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껏 당신이 알던 북한의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곧 북한의 감시를 뚫는 빛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양시 모란봉 구역의 예술단 숙소. 제가 살던 곳은 북한에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쌀밥은 기본이고 외제 화장품과 아름다운 의상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는 독이었습니다. 저희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영혼을 바쳐야 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젊은 여성 무용수들에게는 예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희의 일상은 엄격한 미의 숭배와 간부 시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예술단의 규율은 군대보다 엄격했습니다. 체중은 매일 검사되었고 감히 얼굴에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가 상하는 것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심 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저희는 인민을 위한 예술을 한다고 배웠지만 실제 관객은 소수의 당 간부들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연이 끝난 후에 벌어졌습니다. 축하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간부들의 술자리가 저희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곳은 북한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비밀이 거래되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간부들의 부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번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고될 중요 공연을 마치고 열린 축하연이었습니다. 인민군 고위 장성이 저에게 다가와 동무는 춤만 잘 추는 것이 아니라 술 따르는 맵시도 일품이구만이라며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은 곧 저의 예술 경력뿐 아니라 저희 가족 전체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성은 취중에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고픈 개 돼지들에게는 쌀밥 대신 사상 교양이면 충분하다. 그의 옆에는 지방 광물 채취 간부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뇌물로 받은 외화 뭉치를 숨기며 속삭였습니다. 장군님만 모르면 된다오. 저는 그곳에서 북한의 체제가 겉으로 외치는 집단주의와 인민봉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쌀이 없어서 인민들이 굶어 죽어갈 때 그들은 고급 스시와 양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수령님의 은총 아래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공포는 성상납 요구였습니다. 예술단 내에서는 암묵적으로 여성 단원들의 간부 접대가 강요되었습니다. 거부한 여성 단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고
복귀한 여성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나마 잘 살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북한의 과학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무용수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항상 회의적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몰래 평양의 전력망과 시스템을 연구하며 이 나라는 근본부터 썩었다. 기득권층이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 체제 비판적 시각은 제가 바깥 세상에 눈을 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무대에서 춤추는 아름다운 선아와 술자리에서 간부들에게 비위를 맞춰야 하는 더러운 선아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진 재능의 대가인가? 이 화려한 감옥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누리는 모든 것이 곧 저의 목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지옥을 탈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간부들의 장식품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깥 세상의 진실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연구실에 숨겨진 비밀 통로와 장비들을 떠올렸습니다. 2010년대 초 북한의 정보 통제는 여전히 강력했지만 평양의 극소수 상류층 사이에서는 은밀하게 바깥 세상의 문물들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인터넷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는 몇 안 되는 기술자였고 저는 그 덕분에 단 한 번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금지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아이돌의 뮤직비디오였습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저에게는 거대한 진실의 폭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 연구실은 저희 집 지하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평양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는 아버지의 직책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USB 알판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바깥 세상을 엿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국 걸그룹의 화려한 뮤직비디오였습니다. 그들의 의상, 춤, 그리고 노래 가사. 모든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의 노래가 수령님과 당에 대한 충성만을 외칠 때 그들은 개인의 사랑과 자유에 대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걸그룹 멤버들이 카메라를 보며 짓는 당당하고 해맑은 미소는 제가 무대에서 짓도록 강요받았던 가식적인 미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 USB를 숨겨두고 밤마다 몰래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버지의 연구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극비 자료에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북한의 실제 식량 배급량과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계셨는데 그 통계는 학교에서 배운 사회주의 낙원의 수치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인민의 8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력이 평양 상류층과 군사시설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왜 학교에서는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다고 가르칩니까?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했습니다. 선아, 너는 이제 진실을 보았다. 진실을 아는 것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죄악이다. 그 죄를 짊어지고 살든 아니면 벗어나든 이제 내 선택이다. 그 후 저는 공연을 하면서도 제 내면의 연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충성의 춤을 추는 제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위부의 감시는 지극히 일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예술단 숙소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그 USB를 가장 안전한 곳, 즉 저의 공연 의상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배고픔 때문에 탈출을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김정은 체제의 후계 구도 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위험한 정보가 언젠가 저와 아버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예술가라는 신분은 북한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들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용수복 아래 저는 이미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저의 삶을 조종하는 체제에 대한 분노와 진실을 알게 된 자의 피할 수 없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몰래 준비해 두신 비상용 외화와 오래된 국경 연락망 정보를 꺼냈습니다. 나는 인간으로 살 것이다. 이 결심과 함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배신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의 탈출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저의 마지막 반역이 될 것이었습니다. 2011년 늦가을 북한 전역이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 소식과 함께 삼엄한 특별 경계 태세에 들어갔을 때 저는 탈출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평양의 모든 문은 굳게 닫혔고 경비는 철통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이야말로 저에게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평양에서 국경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 경로와 함께 목숨을 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양 마이너스 신의주간 물자 수송 열차의 전력 시스템을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바로 화물 열차에 몰래 숨어 국경 근처까지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낡은 광부복과 함께 당시 저희 가족이 가진 전 재산인 미화 15,000달러를 건네주셨습니다. 선아야, 이것으로 국경 브로커를 매수해야 한다. 절대 실패는 없어야 한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선의 보배가 아니라 자유의 보배가 되어야 한다. 내가 저 밖에 나가서 이 나라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 이것이 너의 마지막 임무다. 아버지는 자신이 잡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저에게 탈출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저는 영원한 이별을 예감했습니다. 저는 예술단 숙소를 빠져나와 지하철을 타고 인적이 드문 외곽의 조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신 폐쇄된 전력 박스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땀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열차는 밤 11시 10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낡은 광부복 차림으로 아버지의 도움으로 미리 봉인이 해제된 석탄 화물칸에 기어 올랐습니다. 석탄 가루가 눈과 코, 입을 막았습니다. 열차는 기괴한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열차 안에서 저는 보위부의 검열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검열은 예고 없이 진행되었고 발각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총살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평안북도 정주시에서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갑자기 멈추고 경비대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차 봉인 해제, 밀수꾼 검열 실시. 저는 석탄 더미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대원들이 장총 개머리판으로 석탄을 쑤시며 칸칸이 검열했습니다. 그때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장총이 쑤셔 들어왔고 제 귓가에 경비대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제발 지나가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들은 다음 칸으로 넘어갔습니다. 열차는 20시간을 달려 국경 근처의 작은 간이역에 멈췄습니다. 저는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간이역 뒤편의 숲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저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평양의 무용수 선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추적당하는 배신자이자 자유를 향해 질주하는 죄수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저는 이제 압록강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브로커의 연락처를 낡은 광부복 안주머니에서 꺼내 쥐었습니다. 접선 장소는 강변의 폐허가 된 재련소 건물 앞, 시간은 자정이다. 저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은 2011년 12월 눈보라가 치는 혹한의 밤이었습니다. 압록강 강변은 얼음이 녹지 않아 진흙탕과 얼음 조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폐재련소 건물 앞에서 브로커를 기다렸습니다. 약속된 자정, 거대한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보자마자 거칠게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양 무용수냐? 빨리 가자. 지금 국경 경비대가 비상 근무 중이다. 브로커는 철마라고 불리는 잔혹한 밀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외화 15,000달러를 받고서도 눈빛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확인했고 이제 동무가 강을 건널 차례다.
목숨은 동무 몫이다. 저희는 국경 경비대의 눈을 피해 강폭이 넓지만 수심이 비교적 얕은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압록강의 일부 구간은 이미 얼어 있었지만 강 한복판은 얼음이 깨져 위태로운 물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철마는 저에게 방한용 비닐과 밧줄을 묶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저 철교 그림자 아래가 가장 안전하다. 만약 잡히면 내 가족까지 모두 화형에 처해질 거다. 저는 강물 속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물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순식간에 발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밧줄을 잡은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바로 강 건너편 중국 국경 초소에서 서치라이트가 강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철마가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빨리. 저는 차가운 강물 속에 몸을 완전히 숨겼습니다.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숨을 참으며 심장이 터져나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다시는 이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뒤섞였습니다. 불빛이 지나간 후 저는 필사적으로 중국 쪽 강변의 둑을 기어올랐습니다. 흙과 진흙, 그리고 깨진 얼음 조각이 손과 발을 난도질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북한 쪽 초소에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원 도주, 발포 허가. 총소리가 등 뒤에서 파바박하고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젖은 몸으로 진흙탕을 기어 철교 아래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은 제 바로 옆 진흙둑에 박혔습니다. 저는 머리카락이 쭈뼛서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순간 저는 제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도착했지만 철마는 저를 강변에 버려둔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동무가 이제 중국 공안에 잡힐지 한국에 갈지는 동무운이다. 저는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저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혹한 속에서 젖은 몸으로 숲속을 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극한의 공포 속에서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자유인가? 배신과 죽음뿐인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신 외화와 반드시 이 나라의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지막 임무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강변 숲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다음 브로커를 찾기 위한 희미한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제 북한의 감시망을 벗어났지만 중국이라는 더 넓고 위험한 밀밭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2012년 봄 중국 길림성 장춘의 한 조선족 가정집 지하창고. 저는 그곳에서 굶주림보다 더한 공포, 즉 인신매매의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브로커에게 배신당한 후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저는 평양예술단 출신의 미모 때문에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의 지위는 이곳에서 저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은 북한에서의 배고픔과는 종류가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희는 쥐 죽은 듯 숨어 지내야 했고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강제 북송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여성 탈북자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숨어 지내던 창고에는 저를 포함해 10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브로커들은 저희를 물건처럼 취급했습니다. 조선족이나 한족 남성들에게 아내로 팔아넘기거나 유흥업소에 팔아 돈을 벌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예술단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저를 팔아넘기려는 브로커들의 경쟁이 붙었습니다. 한 브로커는 저에게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몸값이 비싸다. 한국으로 보내주려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아니면 늙은 농부에게 팔려가든가. 그는 저에게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저의 인권을 착취하려 했습니다. 저와 함께 숨어있던 한 20살 남짓의 여성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브로커의 협박에 못 이겨 50살이 넘은 한족 농부에게 5천 위안에 팔려갔습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밤 그녀는 저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선아 동무, 나는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겠다. 한국 가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저는 그때 인간의 존엄성이 돈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저의 외화 15,000달러를 브로커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숨겼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나는 평양의 고위층 비밀을 알고 있다. 내가 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나를 넘기면 너희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협박 반, 설득 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엘리트의 지식이 저의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결국 저는 1,5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동남아시아로 가는 지하 경로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로는 중국을 거쳐 라오스나 베트남을 통과한 뒤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매우 위험한 경로였습니다. 저희는 트럭 짐칸, 배의 화물칸, 그리고 밀림 속의 흙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숨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 대사관의 깃발만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중국에서의 10개월은 저에게 인간에 대한 모든 신뢰를 앗아갔습니다. 북한 체제뿐 아니라 자본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서도 저는 여전히 약자였습니다. 저는 매일 밤 제가 추던 춤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무용수 이선하다. 저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열대 밀림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를 붙잡은 제3국의 공안이었습니다. 2013년 여름 태국 국경 근처 라오스의 한 검문소. 저는 너무나 많은 국경을 넘으며 지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건넨 가짜 신분증과 제가 외운 거짓말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저를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태운 차량이 검문소에서 불시 검문을 당했고 저는 결국 태국으로 향하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라오스 감옥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경찰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법 체류 혐의로 비엔티안의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교도소 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습하고 좁은 감방에 수십 명의 수감자가 뒤섞여 있었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매일 밤 벌레와 쥐들이 벽을 기어다녔고 저는 굶주림과 피부병에 시달렸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강제 북송의 위협이었습니다. 교도소 간수들은 저희에게 너희는 북조선 인민이다. 곧 북조선 대사관에 인계될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본 진실 때문에 아버지까지 위험에 처했는데 제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것이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감방 동료 중에는 이미 브로커에게 돈을 다 뜯기고 북송을 기다리는 여성 동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울거나 체념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대사관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고 외쳤지만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유일한 희망인 저의 USB와 외화 몇 장을 속옷 안감에 숨겨둔 채 간수들의 눈을 피해 한국 관련 뉴스나 정보를 아는 사람을 필사적으로 찾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북한의 인권단체와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알고 있는 한 수감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남아있는 외화를 모두 주면서 저의 사정을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평양예술단 출신입니다.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한국에 연락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수감자의 도움으로 저의 존재는 마침내 한국의 인권단체에 전달되었습니다. 며칠 후 꿈에 그리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간수들은 갑자기 저희를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냈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한국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국가라는 단어가 주는 보호막을 처음으로 느껴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풀려나 비행기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보며 울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고통, 배신, 공포가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아라는 이름으로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꿈의 땅을 밟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의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의 밝은 조명과 질서 정연한 모습은 제가 보았던 한국 드라마 속 세상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모든 끔찍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낯선 공기 속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시와 공포가 없는 곳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하나원이라는 정착 지원 시설에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메뉴를 고를 수 있었고 옷을 입을 때도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당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특히 표현의 자유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TV 뉴스에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리모컨을 뺏으려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누구나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당신이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의 핵심입니다. 저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예술적 재능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령님을 찬양하던 저는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노래하는 예술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숨겨온 USB 속의 정보는 한국의 인권단체와 언론에 전달되었고 북한 체제의 추악한 실상을 고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은 인간답게 대우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간부의 꽃이나 거래될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중받았고 저의 의견은 경청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의 굶주린 인민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자유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북한에 남아있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대신하여 제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추는 춤은 이제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저의 간절한 감사와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9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저의 고향인 평양의 무대 위에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영혼이 없는 동료들이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북한의 굶주린 인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이 자유가 언젠가는 북한 전역을 덮는 진정한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작은 목소리가 그들의 어둠을 깨는 희망의 메아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자유는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남은 시간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